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관리에서 재무관리를 하는 그 의의가 무엇이냐는 것을 볼 때에 먼저 재무관리에 대한 재무관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면은 Financial Management라고 해갖고 이 재무관리는 기업의 그 재무활동을 관리 관리한다는 자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관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무활동이라면 또 여기 재무활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물적 및 금융자본의 조달과 운용으로 즉 재무관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재무관리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이 재무관리에서는 투자에 대한 결정이나 자본 조달에 대한 결정, 또 유동성 관리,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유동성 관리 및 재무계획과 통제에 대해서 이제 이 재무관리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은 바로 이제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예산을 의미하고 기업은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떤 경영 과정의 단계를 수립하고 뭐 어떤 만약에 어떠한 건물을 임대를 한다, 산다, 뭐 하는 이런 그 경영 과정 임대 뭐라 그럴까요? 뭐 건물을 산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영 과정의 단계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운영을 한다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기업이 그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경영 활동을 한 결과 재산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또 손익에 대한 분석, 손해가 되었는가 이익이 남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재무관리의 그 한 과정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죠. 그러면은 이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제표는 바로 여기 재무제표, Finance Statements라고 그래갖고 재무제표에 대한 거는 재무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뭐 단기순이익이다, 뭐 정기순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여러분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재무제표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재무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기업의 실체의 기업 실체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의 어떤 보고서를 일컫는다 해서 만약 이 기업이 어떤 우량한 기업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 상태라든가 처음에 최초 어떤 그 기업 설립 투자 자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그죠? 또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거 자산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 현금의 변동 상황 혹은 이익금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 평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가, 뭐 하강 곡선을 그리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농수산 유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보통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그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확인을 할 때에 만약에 재무제표상에 어떤 그 이익금이 발생이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손해만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 기업은 어떤 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어떤 가능성이 없겠다.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그 어떤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없겠다고 하면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부 이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재무제표로는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현금의 흐름표, 잉여금을 처분하는 계산서 등이 있었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는 비용이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분석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그러한 것이라고, 일단 재무제표는 재무에 관한 모든 보고서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산 상태, 경영 성과, 현금의 변동사항, 이익금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나타낸다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그죠? 그리고 부채라 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것이 가능한 어떤 그 유동자산이라든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으로 실제 그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수익이나 혹은 비용, 수익이 발생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순이익, 수익은 그 세일 판매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판매에서 들어오는 금액. 그 다음에 이 판매하면서 생기는 비용, 그다음 순이익을 정리하여서 기업의 성과,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바로 재무제표가 이 손익계산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손익분기점이다,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손해와 이익, 즉 profit and loss statement, 그죠? 이런 그 이익과 로스 되는 부분들의 그 상태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수익이 들어오는 상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표현을 하는데, 즉 이 회기 동안에 뭐 상반기, 뭐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해서 그 회기 동안의 영업 실적에 대한 비교 자료의 기초로서 순이익이 혹은 매출 원가 등의 정보와 수익성을 나타내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이익 또는 손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익 세일이 판매했는 것이 비용보다 클 때에는, 이것이 이 비용보다 클 때에는 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이 수익보다도 이 비용이 더 클 때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여기 보면은 똑같이, 그죠? 뭐 2000년 뭐 1월 1일에서 이제 1년 동안의 거잖아, 그죠? 뭐 홍길동 주식회사가 매출액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이제 매출액이 됐는데, 매출 원가를 본다면은 기초 제품에 대한 재고액이, 원래 재고액이 6만 원이 있었고, 단기 제품의 요번 기간 동안, 해당 당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제품 원가가, 제조 원가가 18만 7천 원이에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8만 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남아가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봤을 때는 13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13만 3천 원과 기말 제품 재고액을 플러스 시키는 요 금액이 요 30만 원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 매출을 했을 때 총이익하고 매출 원가에서 들어가는 돈, 이걸 합쳐서 매출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대손 상각비, 그 다음 감가상각비, 이게 뭐 대손 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15,000원. 영업이익은 이 15,000원을 제하리고 나니까 여기서 15,000원,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 나오는 판매관리비를 15,000원을 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11만 8천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렇게 남고, 영업의 비용으로 이자를 이제 내게 된대요. 2만원. 내고 나면은 11만 8천에서 2만원을 내고 나니까 결국은 단기 순이익은 9만 8천원이 되더라. 그럼 결국은 이 회사는 1년 동안에 9만 8천원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손익에서 볼 때 바로 이 프라피트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손익분기를 분석을 할 적에 어떤 경우든지 경영의 목표는 바로 적정 이익의 실현이다. 즉 기업이
기업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한 이익의 실현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 수익에서 총 비용을 감하고 남는 부분이 바로 이익에 해당을 하고 총 비용에서 판매 수익을 제한 부분이 바로 손실을 의미한다. 총 비용에서 판매 수익을 제하고 난 다음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은 이 회사는 영업을 잘 못한 것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등가에서 바로 총 비용과 총 수익, 판매액이 이제 일치를 해도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말한다. 손익분기점은 그 전에 투자했는 비용이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또 판매 비용 이걸 다 해가지고 이게 등가가 성립될 때, 이퀄이 성립될 때는 그 지점을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상승을 벌인다,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때는 바로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할 적에 손익분기점이 언제인가, 만약에 뭐 원래 뭐 1월 달부터 창업을 했는 업체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이익이 발생이 안 됐다. 근데 진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고 이제 어떤 그 손해되는 부분들을 하고 투자했는 부분들이 똔똔이 이렇게 이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상승 곡선을 그리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판매 총액이 모든 원가 비용만을 만족하게 할 때를 바로 모든 원가하고 비용만 만족할 때를 손익분기점이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자,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이 남게 되면 흑자 경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적자 경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판매 어떤 그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판매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자 경영으로 갔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견기업이든지 이런 데서 새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적자 경영으로 인한 어떤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익이 남으면은 이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는데, 원래 아마 이익을 남긴 흑자 경영 한다면은 주로 뭐 택배회사 정도가 되겠네. 그죠? 물류하는 택배회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집에 재택 근무를 많이 하니까 재택으로 인해서 뭐 컴퓨터 뭐 어떤 그 IT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그 IT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은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손익분기점을 잘 살펴가지고 과연 1년 동안에는 적자였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쭉 상승이 된다면 과연 이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가, 1년 동안의 어떤 그 경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기 전에 벌써 어떤 그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된 어떤 뭐라 그럴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은 파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 고정비는 꾸준한 어떤 그 정규직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관리비, 광열비 등등 있겠죠. 그 변동비는 더 많이 이제 판매를 할 적에 인건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물가가 또 아니 뭐 어떤 쪽또 올랐다든가 임대료가 올랐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또 뭐 만약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그 면적을 넓힌다든가 하면 옆에 좀 더 어떤 뭐 임대를 면적을 넓힌다든가 하면 이것도 변동이 되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고정비에 대한 계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어떤 그 난점은 있지만 이 손익분기 분석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익분기점은 바로 고정비를 이거는 어디 변동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임대료, 관리비, 뭐 광열비, 고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이런 거 있고 변동비. 그래서 1 빼기 변동비에다가 총 매출액을 나눈 요 부분에서 고정비를
고정비에서 요 부분을 나누게 되면은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관리라는 것은 사무관리에 개요해가지고 사무관리는 바로 이 경영관리를 완전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급식 경영관리에서 사무는 뭐 메뉴 작성을 시작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하고 실시하고 통제하고 이러한 어떤 그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이런 급식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급식 업무의 바람직한 수행에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뭐 지금은 다 컴퓨터 정보를 이용하죠, 그죠? 정보를 이용하고 급식 사무가 전부 전산화되고 운영되는 실정에 있죠. 지금 우리 학교 급식의 전산 시스템은 나이스라는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모든 교육 행정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가져옵니다. 영양사들이 이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모든 뭐 메뉴를 작성하고 뭐 어디에 어떤 하다못해 그 메뉴 관리도 그렇지만 영양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나이스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급식 규모가 적을 때는 뭐 이렇게 전산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제 어떤 그 급식 규모가 커지면은 단순한 그 사무 문서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기억하고 또 전달하고 정리하는 뭐 엑셀이라든가 뭐 사무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해서 이 관리를 다 하게 되죠.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언제 어디서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아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사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왜 우리 그뭐 영화관이라든가 TV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무관리를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전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현재는 이제 뭐 사무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사무 비용 낭비가 이제 발생할 경우는 분명히 사무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무량이 증가라든가 사무 내용이 복잡하다든가 사회 환경 변화 때문에 더욱더 사무 개선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태. 여기 보면은 나이스 급식 시스템은 메뉴 구성도입니다. 보면은 이 급식 시스템에서 그죠, 급식 관리도 하고 급식 외의 관리도 쭉 해주고 학교 급식을 통계도 내주고 급식을 분석하고 코드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나이스 급식 시스템 메뉴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메뉴를 관리하고 요리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뭐 급식 지원 관리도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보고 자료 제출도 뭐 급식 영양 기준량을 등록한다든가 이런 코드 관리 같은 것도 전부 급식 그 시스템에 다 올라가져 있고, 나이스 급식 시스템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든다면은 급식품의 소요 예정량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004년 2월이에요.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 나이스 급식 시스템이, 그죠?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월 1일에서 2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급식품 소요 예정량입니다. 그러면은 가래떡은 업체가 어디서 왔고 얼마만큼의 양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가리비에 대한 통조림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업체명이 여기 코드가 11번에 해당되는 코드가 되겠죠. 가나 시럽이. 나래 종합 장사하는 코드가 이렇게 뭐 9번이 되고. 그래서 이 조회를 한다면은 2004년 2월 달에 대체 어떤 급식품을 사용을 했는가를 봤을 때에 쭉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전부 유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나중에 그 자료를 활용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원래 2005년 2월이라면은 2004년 2월에는 어떠한 것을 메뉴를 썼을까, 어떤 자료를 썼을까, 어떤 업체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식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제공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급식 인원이 유치원에서는 10명, 뭐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몇 명, 이렇게 쭉 다 통계 자료
다 나오죠. 그리고 기장밥을 했을 때 열량이 어떻다, 뭐 비타민 A가 어떻다, 비타민 B는 어떻다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적급식 사무 전산화로 업무 처리의 신속함과 뭐 정확함, 각종 통계, 분석, 자료 보관이 모두 다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영양사는 영양 교육이라든가 영양 상담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그 전문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또 투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급식 뭐 영양교사라든가 학교급식 영양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주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접할 수 있는 데 대신에 그만큼 시간 할애를 나이스 이 많이 사무 업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주의 어떤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뭐 퀴즈를 많이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겠지만 수업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징성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구성에 대해서 적으시오가 아마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에 제가 이 원가 구성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도식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퀴즈는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메일로 보내지 말고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쪽지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한 학기 내내 아마 쪽지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도착되지 않습니다. 메일이. 그러면은 결석으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출석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쪽지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지겨웠죠?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